오늘은 올해 마지막 방송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각종 선거부터 전쟁까지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본 만큼 오늘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올해 마지막 방송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진 내용인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고요. 또 주말 사이 참담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었죠. 자, 증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그 지미 카터 미 대통령보다도 별세 소식보다도 우리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그 방송을 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예. 일단은 이렇게 유족분들한테 같이 있지 못함에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올해에 이 시간 되면 올해 경제를 뒤집어 봐야 되는데요. 뒤집어 볼 게 뭐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야지 뒤집어 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문제, 예. 환율 문제가 가장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새해 전망들은 많이 하는데요. 예. 내년에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야 전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 트럼프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죠. 우리도 지금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 이 상태보다는 시스템이 더 붕괴되고 있으니까 예. 내년에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전망이 가는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오늘 급한 문제부터 시청자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더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편에는 이 붐프레이션, 그다음에 파이어 마켓, 다른 편에서는 트럼프 리스크, 그다음에 버블 버스트, 이 문제가 양동이에 두 개 있다. 어떻게 균형을 가져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국채 시장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이렇게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제닛 앨런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김천 PD랑 같이 국채금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막이 돌아가서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자막을 갖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의 난동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채금리 파동인데요. 역시 제닛 앨런이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 전후에서 미국 부채 한도가 도달하겠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6%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침에 방송에 트럼프의 첫 시련은 바로 고금리를 잡지 못하느냐, 고금리를 잡느냐 이 제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파동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나오죠. 나스닥 지수가 1.5% 떨어졌고 왜냐하면 국채금리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주 테슬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PER 지표라든가 또 미래가치를 얘기하는 지표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김천 PD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죠. 테슬라가 한 4%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4%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5% 가깝게 떨어졌네요. 이런 쪽도 말씀드리는데요. 그대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장 우리가 급합니다. 트럼프발 고금리 강달러 쇼크는 우리 원달러 환율과 직결되어 있고 외국 자본 이탈 문제가 결려서 우리 증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발 고금리와 강달러 쇼크에 우리 원화가 가장 취약하다.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전해주신 내용이었었죠. 이제는 1,500원대, 결국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뒤늦게 2,000원대, 2,000원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부터 2,000원대 가시하느냐. 그렇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것인가. 사실은 그 뒤늦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연초부터 작년에 1년 전에 미국의 전도표가 피벗을 시사했죠. 그래서 최대 6차례. 그러니까 예측기관들이 특히 증권사들이 1,200원대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뒤늦게 그 1,500원대 얘기하는 그 증권사도 연초에는 1,200원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너무 낮게 잡습니다. 좀 높게 잡아주시사 하는 것을 건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 정책 당국자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우리가 WGB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예. 자막이 좀 돌아가겠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이창용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자, 외국 자본 많이 들어온다. 환율 안정된다. 환율이 그때 당시에 1390원대까지 갔을 때 굉장히 일시적 현상이다 해서 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아무리 WGBI에 편입되고 이론적으로는 한 최대 100조 원 정도 들어온다.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국의 펀더멘탈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때 당시는 1,400원. 그 11월 11일 방송이더라고요. 예. 10월 10일이 WGBI 선진국 지수 편입한 날인데 10월 11일 날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1,400원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때에 1,400원 이상 다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가 쇼 때네 예. 한 달 전에 1,500원대 진입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80원도 돌파했었죠. 그렇죠. 그 위에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걸렸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1,500원대 가시권에 온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만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는 대망의 2025년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지금 마음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서 예. 저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하는 시간을 안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 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 이전에 하는 행동들 보시겠습니다. 예.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간섭에서 보는 것보다는 인사 문제도 그렇고 경제정책 운영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다. 네오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그 국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사실 모자도 만들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국 사회의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 지금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강하게 날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당선됐을까? 베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펀더멘탈이 지금 낙태 문제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미국의 청년 정책을 파괴하는 그 전략 때문에 세컨드 베스트지만 당선된 측면을 보여야 되거든요. 경제에선 베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스트는 예. 누구냐?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시스템을 존중하는 사람이 사실 그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국제화한다 하는 그 전략이 파고들어서 세컨드 베스트가 당선됐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개인적인 관계 설정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트럼프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냐 대통령도 줄 서라 기업인도 줄 서라 돈 갖고 와서 줄 서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예.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트럼프 1기 때는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아베 간의 금맥기한 골프채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개인적 설정 문제로 해서 양국이 진짜 하고 특히 일본이 그때 당시에 아베노미스가 추진한 지 한 7, 8년 지나면서 이게 효과가 거듭지 않고 아베 신뢰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의 밀월 관계 때 개인적 밀월 관계 때문에 일본의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됐던 측면이거든요. 반면에 트럼프의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이란이라든가 트리키에라든가 이런 쪽이죠. 많은 그렇죠. 국가들이죠. 이때는 뭐냐? 경제도 안 좋았고 금융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 2기가 내년 1월 20일 날 많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모든 국가 원수라든가 기업인들이 줄을 서고 있죠. 한국은 그 정면 측면에서 사실 정영진 이렇게 회장 예. 이해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렇죠. 중요한 우리의 최고 통수권자가 라든가 이런 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 2기 때는 트럼프 개인적인 관계 설정에 따라서 우리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기 때에는 한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많은 세계 경제 현안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마찰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예측 기관들이 내년에 경제를 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다. 예. 이것을 역시 가장 이슈로 꼽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예.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관계 설정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진핑도 중국 내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개인적인 야망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보다는 트럼프와 그다음에 시진핑과의 관계 설정이다 예.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내년도에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지만 비관론이 우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낙관론 왜 이렇게 가능성이 적게 보느냐 하면 개인적 관계고 두 번째는 자, 이 낙관론이 시각한다면 뭐냐? 트럼프의 압력에 대해서 시진핑이 굴복한다. 이 패러다임에 이어서거든요. 예. 이게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이거 가능하다면 미국의 주도대로 미중 간 관계가 가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불확실한 게 뚜렷한 국가들이 마찰을 빚지 않고 간다면 그것이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위상이 좀 떨어지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이지만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겁니다. 근데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시진핑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 비관론이 앞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비관론은 지금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이죠. 예. 패권 다툼은 합의가 근본적으로 먼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패권 다툼은 합의라든가 그다음에 타협이라든가는 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듀리스키라든가 이런 쪽에 합의를 전제로 했던 모습보다는 디커플링 문제죠. 강력한 디커플링 문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타협이라든가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발전 단계라든가 수출입 구조를 볼 때는 양국이 지금 경제 마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무역 수지가 양국 간의 경제 발전 단계라든가 수출입 구조를 볼 때는 절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앞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한동안 잠복했었던 제2의 플라자 합의 논쟁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양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와 타결이 없다면 인위적으로 대의죠. 예. 인위적으로. 그게 이제 조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발전에서는 시장 자율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1995년과 5년에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그래서 미일 간의 무역 수지 개선, 이거에서 세계 경제 안정을 찾자 하는 측면에서 제2의 플라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 플라자 협정은 엔화 강세, 달러 약세입니다. 그럼 제2 플라자 협정 것들은 위안의 강세, 달러 약세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일단 위안화 강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안화 평가절상, 자, 트럼프 입장에서 학수고대였던 문제입니다. 일기 때도 위안화 절상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축소시켜야 사실 트럼프가 개인적 야망에서 집권 2기 연임을 해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지 않고 연임을 가능했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실 그 집권 1기 때 처음 출발할 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4년 후에 2020년 선거 때 사실 트럼프가 연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집권 1기 때도 집권 1기의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대중무역 적자를 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2년 후에 찾아오는 중간선거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2년 후에 찾아오는 중간선거부터 공화당이, 집권당이 공화당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이렇게 차기 대통령은 위안화 평가 절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시진핑 입장에서 어떠냐? 시진핑 입장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 느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시진핑은 파악세니까 중국 중심의
이렇게 세계경제 질서를 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궁극적 야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2015년에 IMF의 SDR에 편입했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이렇게 설립을 통해서 위안화 절상에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진핑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중국 중심의 팍스리카,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스리카 체제도 위안화가 위상이 높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이렇게 필요성을 느낀다. 이게 사실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일부에서 그냥 1,500원 가시권에 오니까 2,000원 막 불러대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 그 절상폭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느낀다 하면 지금 원과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0.90까지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위안화 평가 절상에서 위안화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2,000원대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지금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제2의 프라자 협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사실은 시장에 의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가서 양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환율이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무너진 체제다. 특히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무너진 체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1945년에 국제통화제도 보면 금태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됐고 이게 1910년 닉슨의 금태한 정치에서 스미스 연차제 됐고 지금은 시장의 자율적인 경제를 위한 1970년 킹선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시장의 자유로 의해서 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아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은 각국 간의 조약이 뒷받침되지 않는 넌 시스템 체제입니다. 시스템이 없는 체제다. 다른 표현으로서는 젤령 체제다. 젤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무거운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는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리를 입에 끓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속에 끼기 때문에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넌 시스템 젤리형 사회에서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달러 약세, 위안화 평가에서 느끼는 만큼 어느 선을 양국이 수용하느냐. 소위 스위트 스팟의 문제죠. 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위안화 평가 절상, 달러 약세폭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 지금 경기가 어렵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 성장률 하락할 거로 보입니다. 5%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4.7% 나오는데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계획 경제에서 목표선을 도달하지 못하는 건 치욕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된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기 침체 문제 되죠. 경제 성장률 더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경기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관세 문제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위안화를 대폭적으로 절하는 추세를 한번 보자. 그럼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고도 가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도 달러 가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집권 일기 때에도 사실상 그 달러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집권 일기 때 4년 동안은 달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힘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추세고 지금은 캐리 자금 입장에서 미국으로 몰려가는 상태에서 이 달러 인덱스상으로는 강세가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지금 상태에서 중국의 시진핑이 위안화 평가 절상, 위안화 절하 마찬가지로 그걸 미국 쪽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이 강세가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함께 위안화 평가 절상이라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런 측면인데요.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서 달러를 지나치게 약세를 유도하는 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무역자를 축소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의 수출입 구조는 마샬 언어 컨디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샬 언어 구조는 미국의 수출입 구조가 품질과 기술에서 나가기 때문에 환율과 같은 가격 변수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러 약세에서 달러 단가가 떨어지는데요. 물량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떨어지고 물량은 그대로 있으니까 단가 떨어지는 만큼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더 커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또 위안화 평가절상 쪽으로 과도하게 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 예. 일부 베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달러 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쪽으로 가느냐? 이것도 부담이죠. 이미 달러 인덱스 108 정도로 보면 호드릭스 프레스콧 이게 필터링해서 장기 추세를 보면 이미 벌써 한 5% 이상 달러가 강세된 수준입니다. 예. 자, 미국의 페드 모델, 버블스 모델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10% 이상 더 올라가면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여기 비교적 큰 폭 떨어집니다. 0.7%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도 과도하게 달러 약세도 좀 힘들고 예. 과도한 또 달러 강세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1기 때 마찬가지로 2기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시진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트럼프도 그렇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너무 높게, 너무 낮게 가도 지금 문제라는 이 적정 수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시장의 힘도 어렵다. 명시적으로 프라자 협정 같은 예. 미국과 일본 간의 명시적인 프라자 협정도 어렵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그러면 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과도한 위안화 평가 절상도 시진핑에서 부담이다. 과도한 위안화 평가절도 시진핑의 부담이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과도한 달러 강세도 부담이다. 과도한 달러 약세도 부담이다. 그럼 어느 수준의 미국과 중국 간의 이익을 반영하는 스위스팟은 얼마일까? 한번 예. 추정해 보면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모델이 환율 구조 모형입니다.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든가 수출입 균형 모델이든가 요거는 자국 입장에서 적정 수준을 따지는 거고요. 환율 구조 모형은 서로 마찰을 빚었을 때 양국의 이해가 엇갈렸을 때 양국의 이익을 그래도 반영하는 적정 수준을 따지는 게 환율 구조 모형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지금 좀 자막을 좀 뒤쪽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예, 너무 앞쪽으로 돌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앞쪽 자막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자막을 갖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6.5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8년 전에 6.8보다는 중개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절상된 수준이죠. 예. 그러면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시장의 힘에서 이것도 못한다. 명시적인 프라자 협정에서 못한다. 이 수준은 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스위스팟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1기 때도 이런 형태가 됐죠. 그게 미략에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권 1기 때도 상하이 미략서에서 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미략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미략서이지만 아주 의외로 잘 지켜졌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위안화 환율 보면 4원에 1달러당 6.8 위안선이 기가 막히게 잘 유지됐습니다. 물론 변동이 있긴 하지만 중시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집권이기 때는 상하이 미력설이 아니라 트럼프의 모든 게 지금 정리되는 게 트럼프의 별장인 마르라고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백악관에서 가는 게 아직 백악관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실 여기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역시 정식적으로 취임하더라도 여기서 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르라고 합의보다는 마르라고 미략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힘도 이렇게 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하자 미략이죠. 1기 때도 상하이 미략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하이 미략설에 따라서 결국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가지 않게 되냐. 그래서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꾸 1,500원가 아니라 2,000원대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2기 때 합의된 형태가 아닌 미략서에서 이 6.8 위안 정도를 이렇게 지금 위안 환율이 7.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한 10% 정도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좀 1,500원 근접하지만 일부에서 그것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 문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원달러율이 마구마구 불러대는 2,000원보다는 오히려 지금 6.8 정도는 7.3%의 한 13% 정도 절상된 수준이거든요. 예. 원달러율이 시간을 갖고 중장기로는 이렇게 안정을 찾지 않겠나 하는 시각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